윤 소장입니다. 24년도 3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에서는 옛날에는 제가 1, 2부를 그 부동산 소식하고 2부에서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1부에서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 좀 짧게 한 30분 내외로, 그리고 2부에서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 달에는 큰 소식은 없었고 4월 달에 4월 10날 다음 주, 지금 촬영일로부터 다음 주 정도에 4월 10날 그 총선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12월 달, 11월 달서부터 이제 방송이, 국내 방송들이 선거 위주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동안에 그 언론이 갖고 있던, 방송 언론들이 갖고 있던 그 권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게 이 선거 앞 3개월 정도, 이 권력, 그동안의 권력을 누려왔죠. 그래서 조작된 그런 우리 방송 언론들의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 100%다 그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그런 조작된 뉴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 말은 그대로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을 보면 모르게 조작하죠. 알게 조작은 안 하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그 언론의 조작에 중독돼 있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한 90%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젊은 세대일수록 덜한데 50, 60 나이 먹은 세대일수록 더해져. 그래서 70, 80대가 되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게 지금의 그 현실입니다. 총선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다.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이번 3월 달에는 이제 청약,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그 청약홈 개편, 이제 시스템 개편이 있어가지고 그 분양이 없었죠. 3월 달에 없는 만큼 4월 달에 분양이 2배로 많아지겠죠. 이 계획된 것보다. 그래서 지금 3월이 지나갔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상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우리 그 검단 신도시가 해당되죠. 택지개발지구 공공사업들 3년 실거주 뭐 유예하는 게 이제 그 확정이 됐고,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노이즈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를 한 1000세대 이상, 서울 같은 경우 대형 단지를 보면 그 다음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겠죠. 높은 데는 높고, 또 갱신 청구권이 사용해서 낮은 데는 낮고, 처음 입주하는 데는 낮고, 이런 이중 가격이 이제 전세 가격이 형성됩니다. 높은 데는 높고. 전세 입자들 굉장히 이제 혼선이 되고, 지금 안 그래도 한 6개월 전 23년도 초반서부터, 상반기서부터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서울서부터 이렇게 오면, 서울의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근처 수도권 신도시로 오겠죠. 그러다 보면 근처 수도권에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죠. 이런 게 이제 되풀이 돼서 시차를 두고 나중에는 매매가도 올리고 갭 투자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한 5년 전, 7, 8년 전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되풀이 되는 거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서부터 그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없어요. 하락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신규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3, 3년만 지나면은 가격을 많이 끌어올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2년 전만 해더라도 엄청 비싸가지고 뭐 역전세니 뭐니 했는데, 지금 주담대가 비싸가지고 그런 현상, 전세자금 대출이니 주담대니 이게 이자가 비싸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또 됐죠.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데 대출이 떨어지니까, 특히 국가에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1%, 2% 해준다고. 1.5%, 1.6%.
우리 우미린 들어오신 분 1.6% 받아갖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무실에 옆에 있는 원당지구 그 투룸에 잠깐 거주할 때 거기가 60만 원 낸 걸로 기억하는데, 오피스텔 원룸이나 투룸보다도 물론 이제 자기가 한 5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엄청 싸죠. 한 40만 원이면 3억 정도 오면은 이자가 한 40만 원도 안 나오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죠. 수요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소식은, 3기 신도시가 그때 당시에 대장지구가 지금 출발을 한다. 청약, 사전 청약 받은 물량서부터 공공아파트가 출발을 한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제스처죠. 이게 지금 우미린 옆에 나 호반에 살고 있는데, 우미린 아파트 계약하는 바로 전날 김현미 장관, 전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개항하고 대장지구 발표하면서부터 한 500명, 한 50개 정도가 우미린이 제일 좋죠.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 미계약으로 나와갖고 제가 우미리를 갖게 됐는데, 제가 또 많이 해드렸다고 말씀도 드렸고, 주위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그날 다 가져가고, 또 남아가지고 다음날까지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한 3년, 4년 전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민간 아파트 분양은 많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수요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검단에 와서 전세를 먼저 살다 보면 한 17,000세대 대장지구가, 계양 테크노밸리가 17,000세대고, 대장지구는 부천이잖아요. 경기도잖아요. 부천시 우선이겠죠. 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우선권이겠죠. 가점제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들어와서 미리 살고 있어라. 검단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계양 테크노밸리도 노릴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3기 신도시 계양이 첫 싹. 그리고 4월 달에 우리 좀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지금 인건비, 건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분양가 상승,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강남 빼고 여의도 빼고는 거의 안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추진이 진행이 안 될 거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저는.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 외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강남 3구 제외하고 여의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담금 7, 8억 나오는데 주변 아파트 값보다도 더 비싸게 분담금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신축이 당분간 없다. 공급이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한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 그 다음에는 잠실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잠실 7단지죠. 잠실 사거리에 있어요. 이제 시그니엘 롯데 백몇 층이, 롯데월드라 그러나 놀이기 시설이 있는데 롯데백화점 있는 쪽.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잠실 사거리 있고,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여기 시그니엘 100몇 층짜리 있고, 송파구청 있고, 잠실 주공 여기 5단지죠. 7단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재건축 출발을 했는데, 70층으로 재건축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건축이 출발이 된다. 이런 데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소식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3월달 중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둔촌주공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6,000세대로 재건축이 출발했다가 지금 한 12,000세대. 대장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13,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17,000세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슷하죠. 한 단지가. 대장지구 전체 가구수하고 비슷해져.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에서, 그것도 땅이 없는 서울에서. 둔촌주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재작년 1월 달서부터 둔촌주공 일반 분양했을 때 10억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근데 제가 이제 화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에 못했는데, 그거 사신 분들 지금 둔촌주공 입주권이 엊그저께 20억에 거래가 됐다. 이건 19억에서 20억 이렇게 분양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또 지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길동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옛날 올림픽 아파트인가요? 둔촌주공 아파트. 이름이 좀 오래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지금 20억 이상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10억에 사신 분들은 벌써 더블 정도 가격이 형성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가죠. 앞으로 공급 없다 그랬잖아요.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말로만 한다고 하고 중간에 다 빼먹고 조합장이 다 빼먹고 그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다 안 나옵니다. 기존에 했던 거 이외에는. 지금 뭐 아까 주공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 그런 뭐 강남, 반포, 또 여의도 이런 데나 사업성 나오지 안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이제 지금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하나도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미국서부터 기준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도 언제 내려가느냐를 얘기하고 몇 번 내려가느냐를 얘기하지 이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 2년 전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은 조금 버팅기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번 달에 그 대출대환 갈아타기, 주담대 갈아타기 그거 나오면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는 지점이 없잖아요. 인력도 없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설계가 됐잖아요. 그 공무원 특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국가에서는 더 이제 급진적으로 나가겠죠. 해보니까 됐거든. 응? 하려고 생각도 안 하다가. 되다 보니까 K뱅크는 그 쏠림 현상이 심하죠. 0.5포인트면 1년이면 300만원 정도 250일 절약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는 기존 은행들 난리가 났죠. 땅 짓고 헤엄치던 쳤던 시절이 이제 뒤로 하고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본인들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경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독점이죠. 그동안 독과점을 누렸잖아. 기존 그 은행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경쟁. 이제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인터넷 은행들이 한 발 앞서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다.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그 부동산 상승하고 막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한 4, 5년간을 그렇게 지나왔는데 저금리로 인해서 갑자기 꺾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게 이유가 뭐예요? 금리 때문에 그러냐. 갑자기 올라서. 서서히 올랐다 그러면 달라졌을 거예요. 시장에서 그 금리에 반응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멸했죠? 근데 그 원인은 그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앞으로는 천천히 내려갈 거다. 근데 갑자기 뭐 어디서 이제 빵빵 터지면 이제 전문가들은 서서히 내려갈 거다. 뭐 2번. 미국 기준금리도 뭐 2번 1년에 내려갈 또 그 요즘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또 이제 인플레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뻥뻥 터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연준이,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은행들 뻥뻥 터지고 하면 그때 갑자기 푹 내린다.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다. 코픽스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시장 금리가.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여기 화성에 있는 빌라 봤는데 1년 거치기간이 있더라고요. 거치기간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이자는 뭐 30년, 40년짜리 해가지고 내가 30년, 40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팔고 나가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10년 지나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빠져나가야죠. 신도시가 아닌 이상은 10년 이상은 머무르지 마세요. 웬만하면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겨가시고 또 그러면서 부채는 계속 가지고 레버리지를 갖고 가시고 그러다 보면 지금 또 경험을 했잖아요. 2년 동안 고금리를. IMF 때 10몇 %에도 다 샀어요. 이건 고금리도 아니야. 지금 제가 신혼 때 2002년도, 2001년도 이때는 뭐 7.5%, 8%였어요. 주담대 금리가. 그래도 다 샀습니다. 오르고.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쫄아갖고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시장이 얼어붙어 버린 거지. 그래서 대출 금리가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고 코픽스 금리도 계속 하향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3,500 우리가 저번 달 3,300원대인데 지금 3,500 지금 강달러로 지금 달러가 조금 꿈틀거리죠. 가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은 유가도 많이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유가도 지금 그 80불대 우리가 80불대 전후에서 움직이던 게 이제 90불대 가까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유가가 움직이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내리려고 했다가 시장이 이게 뭐야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그 금리라는 거는 선행 지수입니다. 금리 결정은 예를 들어서 10개월에서 지금 금리를 결정하면 10개월 시장에서 금리 적용되고 이러는 게 10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그러잖아요. 금리는. 지금 결정된 거는 지금 올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은 이상하게 제가 모르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건데 파월 같은 경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뭐 데이터 지수야 뭐 달달이 틀려 말하는 게 비둘기적으로 말했다가도 또 매파적으로 말했다가 그때 월별로 나오는 그 데이터 가지고 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데이터 맨날 틀리지 맞는 적이 어디 있어? 데이터는 달달별로 계속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고 판단해버리면은 금리를 판단해버리면은 그거는 데이터는 후행지표잖아요. 한 거를 발표한 거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연준을 신뢰를 안 해요. 경제 대통령이잖아, 미국 연준은. 세계 경제. 각 나라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각국 보안이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율이 좀 수상하다. 좀 환율을 봐야 되겠다. 미국 달러가 계속 지금 달러가 힘이 빠지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메리칸 퍼스트. 외국 애들도 유럽 애들 말로만 우방이지 다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죽이고 있잖아. 중국도 올라오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옛날에 영국도 올라오니까 죽여버렸지. 독일도 올라오니까 이태리 죽였지. 소로스가 갖고 이태리 채권 그냥 폭망시켜버렸잖아요. 일본도 지금 완전 나가리 돼버렸죠. 일본 말로. 반도체 그 계기다가. 미국의 GDP 한 40% 정도까지 올라오면 죽여버리는데 중국은 그나마 그 2008년도 리먼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중국이 오래 온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 덕에 좀 살아난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죽이잖아요. 얘네들 봐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등지는 것 같아죠. 달러를 내다 팔고 있고. 그래, 너희들 죽어봐라. 중국도 달러를 내다 팔고 있잖아요. 금을 사고. 달러를 갖고 있어 보니까 매년 5% 10%씩 절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고 금 가격은 더 올라가죠. 물론 90년대에 금 광산이 많이 개발되면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폭락을 했고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11년도에 금 가격이 한 40%가 폭락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가 더 안 좋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아메리칸 퍼스트 지들 나라 그냥 행대잖아. 뭐 세계의 경찰이니 뭐니 해갖고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금을 다 모았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이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비슷해지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돈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추세를 조금은 냄새를 맡고 알려고 해야지. 내가 아파트도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장기적으로 성장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갖고 기업들이 성장을 할 건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먹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됐잖아.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뒤에 중국 때문에 일본처럼 될 수도 있죠. 거의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정도 뒤를. 투자도 그런 큰 흐름을 보고 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알고 덤비면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죠. 환율이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 뭐 104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10까지 달러 인덱스가 갔었죠. 그때 당시에 1450원인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돈 벌잖아. 삼성도 다 수출이니까 돈 벌고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세이브가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 대신 이제 원자재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물가가 이제 고통들이 이제 국민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죠. 기업은 돈 버는데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일본은 비슷한데 일본은 옛날처럼 그렇게 제조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은 그런 케이스 늪에 빠졌는데 근데 웃긴 거는 그걸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 나중에 전쟁 나죠.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일본이 망하면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 미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미고 어디고 다 지들이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유발을 하게끔 하죠. 중동이고. 그래야 지들이 돈을 버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죠. 우리나라 우방 아닙니다. 일본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쟁 일으킬 거예요. 면밀히 계산해서 손해가 나면 전쟁을 안 일으키는. 지금 삼성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삼성이 다 미국에다 짓잖아요. 공장을. 우리나라 공장은 중국에 수출할 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수출을.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요구하는 게 다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뭐, 알리백, 뭐, 대통령이 그거 모른다 그래갖고, 저번에 문제가 됐는데, 다 친환경적인 전기를 사용하든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 미국에다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짓고 있어요. 기존에 그냥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짓는 걸로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한다. 미국에 수출 못 합니다. 그러면 첨단 제품은 어디서 만들어야 돼?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삼성, 우리나라는 세컨드, 서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다. 좀 빨리 좀 뭔가를 정치권에서든지 전환을 해서 빨리빨리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공룡은 걸음걸이가 느려서 바뀌기가 힘들죠. 유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가가 지금 배럴당 80불 전후에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뭐 공급을 느리고 또 비축량 느리고 방출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80불대에서 중동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안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뭐 120불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도 뭐 120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80불대에서 잡아놓은 거는 미국의 셰일가스 1위 산유국이잖아요. 미국이. 사우디가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 공급이 늘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지금 벌써 유가가 좀 계속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막 꿈틀꿈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90불대예요. 연말에까지 100달러 간다 올해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어서 다행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많이 누를 것 같다. 근데 어디서 푹 터질지 모른다. 그럼 또 푹 올라간다. 볼티모어 그 무슨 다리인가요? 그게 지금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다리 교각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그 유가의 상승에 한 요인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시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 여기 보면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연준의 어리버리,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찰리 먼거, 11월 달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코스톨라니, 헝가리 그 유명한 투자자, 코스톨라니도 계란 모형 말씀하신 분, 그분도 말씀하셨죠.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리버리한 그 미국 연준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고 금값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한다. 각 나라가 금을 사고 달러를 팔고 있다. 더 할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을 많이 샀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금 트라우마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 샀다가 사고 났는데 바로 한 40%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금을 못 사고 금방 얘기했죠.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고,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열심히 해서 지나고 나면 좋아지고,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은 거다. 그러다가 호황이 오면 또 조절을 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히 좋은 시장은 없어요. 미국이 제조업이 다 밖으로 내다가 지금 하도 안 되니까 제조업 다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반도체에서부터. 미국에다 공장 지으란 얘기야. 근데 지금은 그랬어. 근데 이 인건비가 높고 엄청나게 높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다시 빠져나오겠지.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오래는 할 수 없다. 지속적인 거는. 미국이 지금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인도나 중국이 좋은 거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금을 사라.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라. 우리나라 기업 안 좋잖아요. 주가 안 좋잖아요. 일본 주가 엄청 좋잖아요. 그럼 가면 안 되지. 따라가. 근데 왜? 영혼 없이 그냥 하는 거야, 투자를.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게 좋은 거란 말이죠. 안 좋은 거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금방 올라타고 조금 오르면 팔고 나오려고 갔다가 물리고 이렇게 되죠. 안 좋은 거는 좋은 건 안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를 가만히 봐라. 원자재 가격 많이 오를 겁니다, 앞으로. 금은 동을 생산하는 풍산이라든지 포탄 생산하는 풍산, 또 그 LS 전력망 생산하는 그런 그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좀 빠졌어요, 사실은. 한 2년 동안. 한 1년 동안 빠졌나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LS, 그 다음에 대한전선, 또 풍산, 구리, 가공해서 파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 업체들은. 그래서 중국을 유심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부동산 시장이 그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완전 쑥대밭이 됐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 좋은데 자세히 봐봐요. 한남동의 그 고급 아파트들, 그 다음에 뭐 성수동에 연예인들이 산다는 아파트들, 가격 떨어진 변동이겠습니까? 더 올라가고 있죠. 부동산 시장 전체는 안 좋은데, 그럼 부동산 시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주택도 있고, 다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지산도 있고, 투자 방법을. 근데, 오르는 데는 오른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신도시의 아파트를 사라. 아파트 제일 먼저 오르고, 가장 그 해지가 가능하다.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진입을 잘 못하죠. 검단 신도시만 하더라도 대림에서 3단계 분양했던 대림, 이편한 세상 40평대가 그 미계약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되면 잡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제일풍경채 뭐 4차인가요? 여기 저 불로동 쪽에 있는 거, 그 미계약으로 계속 나왔는데 그것도 됐다. 아파트 분양은 뭐 되느냐 안 되느니 뭐 할 필요도 없어. 50%만 딱 분양 당시에 되면 돼요. 그 다음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사람들도 50%, 60%만 분양이 돼도 성공이야.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시장이 된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뭐 100% 분양돼야지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조직들 돌리고 이러고 하면은 시간 지나면 다 분양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뭐 터무니없이 높다 이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2년 반이 지나서 입주할 때 되면 또 계속 다 팔립니다. 한 1년 전에 입주하기 1년 전에 회사 보유분을 또 풀잖아요. 그때 되면 상황이 변해. 한 2년 지나면.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느냐. 서울은 이미 재건축, 재개발 투자 하지 마세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조금씩 하더라도 신도시 아파트들, 또 이제 서울에서 많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거. 서울은 뭐 아파트보다도 빌라나 이런 다가구 주택의 그 포지션이 많으니까. 근데 빌라는 지금 전세 안 들어가잖아요. 다 월세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세를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다. 대출이 좋으니까 조건이. 그리고 앞으로도 좋다, 대출 조건은.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이분들이 서울에서 이제 젊으신들 조금 소득이 되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옆에 수도권으로 많이 나와요. GTX 나왔잖아요. A노선 벌써 동탄서부터 수서까지 연결됐고, 수서에서 삼성 서울역까지는 오픈 안 됐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운전까지, 파주 운전까지 오케이, 운행에 출발했잖아요. 근처 부동산들 벌써 움직이죠. 역 주변에 버스 한두 정거장 정도? 그런 데를 노려라. GTX, 그 다음에 지금 BTX-B, 송도서부터 저기, 서울역 청량리 걸쳐가지고 마석까지 가잖아요? 평내, 다산신도시로 해갖고 이렇게 마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역 주변들. 제가 한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시간을 내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GTX의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변으로 투자를 하셔라. 근데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데는 대부분 신도시 쪽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투자를 하셔라. 교통망이 좋아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수도권의 교통망, 특히 GTX, 천안, 아산, 수원, 평택, 동탄 이쪽을 주의 깊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풀어주는 쪽이잖아요. 옛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 옥죄거나 이런 거, 있는 거 다 풀어줄 겁니다.
양도세도 뭐 5년 면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막 풀어주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수익 사업성에 걸린다. 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공급되는 아파트를 미분양 날 거다. 그러면 그거를 청약을 해서 가져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